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시고 개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공인중개사를 시작하면서 막막했던 점들을 생각하면서 신규로 개업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 가이드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개업 7년차 공인중개사고요. 현재 울산에서 호수공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를 개업하기 전에 중개사협회에서 실무교육을 받았지만 꼭 운전면허증 따고 거리에 나가기 두려웠던 것처럼 공인중개사를 막상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실무 경험을 한 1년 정도 쌓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바로 개업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이 책자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중개업은 쉽게 생각하지만 수억, 수십억의 큰 돈이 움직이는 위험한 직업입니다. 특히 시작 초기에 자칫 실수를 하면 수억을 책임져야 하는 어려운 지경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쁜 공인중개사분들 붙잡고 이것저것 세세하게 물어보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발간한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 가이드 구입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책은 전자책으로 발간했기 때문에 이 퍼플이나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에서 검색창에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 가이드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 띄어쓰기를 잘 못하니까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해서 검색하시면 검색이 가능하고요. 전자책 번호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 신규 여기까지만 쳐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책의 구성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개업 준비, 교육 이수, 사무실 확보, 다음 이제 개업, 중개사무소 등록, 사업자 등록, 그리고 이제 개업을 했으니까 운영을 해야 되겠죠. 직원 채용, 매물 확보, 광고, 다음 부록으로 특약사항 문구와 서식 모음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특약사항 한두 줄을 잘 쓰고 잘못 쓰고에 따라서 나중에 중개사가 심각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식 같은 경우도 그런 서식이 있는 줄만 알면 요즘 인터넷이 좀 좋습니까? 금방 찾아서 쓸 수 있는데 그런 서식이 있는 줄도 몰라서 찾아서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무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업 준비입니다. 실무 교육은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사무실을 확보하고 청에서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시면 되겠죠. 등록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업을 하면 되죠. 직무교육은 직원들이 필요할 경우에 직원을 채용하면 직무교육을 받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직원을 채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개업입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을 마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까지 마쳤으면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 보정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보통은 협회의 공제가입으로 가름합니다. 사무실에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서류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요율표, 이건 구청에서 제작해서 배포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제증서, 사업자 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직원은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있고요. 보수는 보통 일정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관행처럼 건당 수당 형태로 중개보수의 50%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직원 채용 시 그렇게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유리한 점으로는 각종 플랫폼이나 이런 광고료 같은 걸 먼저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부담하는 형태에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덜하죠. 그 다음 또 그냥 사무실에 책상만 하나 두고 책상 하나당 임대료를 얼마씩 받고 사무실 각종 비품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그런 방법으로도 직원을 채용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각각 하는 방법도 있고 합동사무실이나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뭐 법인 사무실도 있고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물 확보는 우선 내방 고객들로부터 매물을 확보하고요. 그 다음은 그 주변 지역이나 동단이나 아니면 주요 도로를 기준으로 하든지 해서 지역을 나누고 한 개 지역씩 집중적으로 매물을 발로 직접 뛰면서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게 앞에 붙은 현수막 이런 걸 보고 수집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각종 플랫폼 같은데 보고 매물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른 중개사무소에서 광고 올려놓은 거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중개사무소에 뭐 전화나 방문해서 매물을 공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광고는 네이버 부동산에 광고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 광고하면은 등기부 등본하고 광고하고자 하는 물건의 면적이라든지 소재지라든지 소유자라든지 이런 게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에러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부동산에 30건이면 지금 아마 한 6만원 정도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건수 30건을 한번 잘못 올리면 그 건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 올릴 때는 각종 정보를 좀 정확하게 올리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데도 정확하게 올려야 됩니다. 정확하게 안 올리면 또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과태료 금액도 엄청 크기 때문에 신고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누가 일로 삼고 그걸 신고하는 건 아니고 주로 옆에서 부동산 하는 분들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업종을 운영하면서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면 안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 다음 다방이나 직방, 공실 클럽, 교차로, 벼룩시장, 당근 뭐 이런데 광고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블로그나 카페, 유튜브 등을 통해서 광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 체결은 주로 한방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요. 국토부 전자계약서도 활용을 하면 되는데 문제가 전자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공인인증서도 있어야 되고 뭐 본인 확인 절차에서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종이 계약서는 회피해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저렴하죠. 한 건에 2,000원 정도 합니다. 실거래 신고는 뭐 사이트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요. 구청을 방문해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는데 거의 뭐 99.9% 사이트에서 신고하게 되죠. 등기는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주로 맡겨서 하는데요. 요즘은 셀프 등기도 상당히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등기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등기는 법무사 업무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뭐 중개보수도 못 받는 거래를 또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친척 물건이라든지 뭐 그런 경우에 중개 수수료 받기가 애매한 경우가 생긴다 아닙니까? 이럴 때는 또 법무사 수수료까지 물고 등기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라든지 이럴 때는 뭐 셀프 등기를 가끔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한다고 해서 바로 위법이 되는 건 아니고요. 자주 하다 보면 법무사법이나 변호사법 위반이 되겠죠. 매매 당사자가 직접 하는 건 뭐 또 법무사법이나 변호사법에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부록으로 특약사항 문구를 마련을 해뒀는데요. 가계약 문구와 본계약 문구가 있습니다. 가계약은 권장사항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가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마음 상하는 경우도 많고 내가 계약 날짜하고 시간하고 다 잡아놨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가계약금을 먼저 넣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지금은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는데 개업을 하시고 조금 해보면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가격이 성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일단 가격을 하는 게 계약을 확실하게 내 걸로 확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거의 가계약, 본계약 이런 순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동종 업계 사람들끼리 서로 믿고 하면 좋은데 서로 경쟁의식이 많이 작용하고 돈이 걸린 일이다 보니까 양심에만 맡기는 것도 사실 좀 어렵죠. 견물생심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은 입주권, 분양권 계약과 요령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 등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구들을 전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했기 때문에 업무를 보시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가계약 문구나 본계약 시 특약사항 문구 하나를 잘 쓰고 못 쓰고가 나중에 결정적으로 책임을 지고 안 지고의 문제로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스스로 몇십만 원 고받으려다가 매덕을 물어주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겠죠. 특약사항 문구에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전월세 임대차 계약, 매매 계약, 토지, 상가, 건물, 집합 건물, 지분 건물, 주택, 아파트, 연립, 빌라 이런 데 따라서 사소한 차이지만 신중하게 특약사항 문구를 작성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정려계약과 권리금 계약 등이 있고요. 권리금 계약은 원칙적으로 행정사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원칙적으로 직접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은 꼭 필요한 주요 서식들을 나열을 해두고 있고 서식도 다 첨부를 했는데요. 서식을 한번 둘러봐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물 접수 대장 이런 것만 저기 보시고 작성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책자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고객 명단 관리 이런 건 뭐 어디서 책에 나와 있는 서식은 아니죠. 그 다음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임대차 계약신고서, 위임장 이런 건 전부 법정 서식이죠. 대한민국 법령집 사이트에 가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감위임장이라든지 등기용 위임장,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이런 것도 법정 서식이죠. 시가 표준액 및 국민주택 채권 매입 금액은 소유권 이전 등기하실 때 그 신청서 두 번째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책자에 이런 서식을 다 부록으로 올려뒀기 때문에 책자에 있는 서식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정려계약서 이런 건 뭐 어디 법정으로 나와 있는 서식은 아니고요. 저기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조합원 건립 변경 신고서는 뭐 법정 서식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도 다운받을 수 있고 뭐 조합에 직접 요구해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실무에서 주로 많이 활용되는 서식인데요. LH 전세 임대주택 지원 신청서, 선순위 임차 보증금 확인서 이런 것들은 물론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고요. 안 그러면 이건 주로 대행하는 법무사가 있거든요. 그 법무사에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데 그 법무사에 요구해서 받으셔도 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 이거는 한방 프로그램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로 처음 중개하면서 특히 결정적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하다 보면 또 매너리즘에 빠져서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죠. 초심을 잃지 않고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 게 중개보수 얼마가 문제가 아니고 큰 거래다 보니까 수억대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중개사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것도 많습니다. 진정한 권리자인 척 하면서 급매물 같은 걸 의뢰하고 계약금만 받아서 잠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감당하기 힘든 금액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중개 대상물에 누수나 하자 같은 게 생긴 경우에 계약은 이미 다 끝났고 등기까지 다 이전됐는데 임대차도 그런 경우가 생기지만 나중에 매도자가 나 몰라라 하면 매수인이 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도 특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권리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특히 등기부등본이라든지 보고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경공매 이것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접수는 됐는데 아직 등기부에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잘못 거래를 시켰다가는 낭패를 보는 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 물건마다 그분이나 자산공사에 경매나 공매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고 거래를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여러 가지 이럴 때는 또 매도자의 진정성을 분위기나 느낌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지고 또 짐작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신분증을 또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신분증이 진정한 신분증인지 면허증 같으면 경찰청 홈페이지,
주민등록증 같으면 또 주민등록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같은 데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부가가치세 부분이 정말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가 건물 같은 거 10억, 20억 하는 이런 걸 거래를 시켰는데 10%의 부가세 문제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계약이 되었다면, 아니면 가계약금 일부가 건너갔다든지 이렇게 되면 양쪽에 싸움이 되고, 이 싸움이 해결 안 되면 중개사 보고 또 책임을 묻거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자칫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 20억, 10억 하는 걸 부가가치세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물론 뭐 토지 부분을 빼고라도 10억짜리면 건물 부분도 한 5억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5억에 대해서 10%면 5천만 원인데, 그걸 중개사가 물고 나면 뭐 몇 년간 중개업 해봐야 헛일이겠죠. 포괄성계로 부가세를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포괄성계도 또 원칙적으로는 일반 과세자는 일반 과세자끼리, 간이가세자는 간이가세자끼리 해야 되고, 업종도 같아야 되고, 또 포괄적으로 성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실무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 특히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 과세자는 기장 의무도 있고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정에 많이 얽매이게 되거든요. 법인 물건은 더 거래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법인은 아예 처음부터 간이가세자가 불가능하고 무조건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항상 거래를 하실 때는 부가가치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면 누가 부담할 것인지, 포괄성계가 가능한지,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환급이 가능한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제세공과금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상하수도 분담금도 나중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의 승인된 용량이라든지 이런 걸 잘 체크하셔야 되겠죠. 업종별 분담금이 다 또 다르거든요. 그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양도소득세는 가급적이면 설명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이 중개사의 의무 설명사항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취득세는 또 이제 설명을 하고 나중에 설명서에도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요. 또 생애 최초라든지 생애 최초 취득했을 때 거주 의무라든지, 또 상가하고 주택하고 토지가 각각 세율이 다르다는 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재산세는 뭐 주의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실무에서 가끔 재산세도 문제가 됩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인데요. 6월 1일 전후에서 계약이 되는 경우에 며칠 사이로 매도자가 내야 되고 매수자가 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게 설명이 안 됐다는 이유로 나중에 중개사 보고 재산세를 물어내라는 황당한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 기준 일자를 잘 설명하시고, 특히 5, 6월이 걸치는 달에 거래가 될 때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만으로도 상당 부분 신규로 공인중개사를 개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책자에는 세부 내용이 항목별로 분류되어 상세히 기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꼭 필요하지만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고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나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결정적인 실수를 줄여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을 성심성의껏 책자에 담았습니다. 이 작은 책 한 권이 여러분들의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모쪼록 위험한 초기를 잘 극복하시고 스스로의 발전과 나아가 국민들의 보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억울한 거래를 방지하고 고객들의 부동산 재테크에도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